실크시트가 내 맨살에 닿는 감촉이 비현실적이다. 나는 지금 이 남자의 침대 위에 있다. 낯선 남자의 냄새 비싸고 깨끗한 비누 냄새와 그보다 더 짙은 서늘한 남자의 체향이 뒤엉켜 내 폐부를 찔렀다. 공포가 내 목을 조였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 위에 무거운 무게감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남자의 손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귓가를 매만졌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경직되었다. 맞서 싸우거나 물어뜯거나 도망쳐야 한다는 세포의 비명. 하지만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손길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마치 아주 귀하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는 것처럼.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낮게 울렸다. 명령조도 질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였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그 손길이 몇 시간 전에 그 역겨운 손길과는 전혀 달랐다. 그 손, 순간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몇 시간 전 내가 청소부로 일하는 고급 바바의 뒷골목.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다. 술에 취한 VIP 고객 최 이사라는 작자였다가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그의 축축한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너 얼마면 돼? 응, 앙상하긴 해도 꽤 쓸만해 보이는데. 공포. 나는 얼어붙었다. 새어머니 박 여사가 내게 가르친 유일한 생존법. 반항하지 마라. 그저 견뎌라. 영혼을 분리해라.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몸의 모든 감각을 닫았다. 남자의 손이 내 허름한 유니폼 안으로 파고들려던 바로 그 순간. 안내 쏜데. 그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떴다. 빗속에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권태하, 이 바바알의 실소유주의자, 내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존재. 그는 화를 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최 이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 이사가 술 기운에 객기를 부렸다. 뭐야, 권 대표. 인연이 마음에 컥. 권태하는 우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도 않았다. 다음 순간 최 이사는 벽에 처박힌 채 목을 붙들려 있었다. 권태하는 최 이사의 목을 조르면서도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것에 그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러운 손을 댔군. 그는 최 이사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지고는 빗속을 뚫고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그가 나를 해고하거나 어쩌면 나 역시 때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최 이사가 잡았던 손목이 아닌 내 반대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고 갔다.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다. 나는 속옷까지 흠뻑 젖어 덜덜 떨었지만 그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이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그의 침실. 그는 나를 욕실로 끌고 가 내 몸을 씻겼다. 나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나는 그가 입으라고 던져준 거대한 실크 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 위에 올라탔다. 나는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무서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내는 대신 혀를 내어내어 그것을 핥았다. 짠맛. 그의 행동에 나는 숨을 멈췄다. 새어머니가 널 때렸나? 그가 물었다. 나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가 어떻게, 아니면 네 아버지가 나는 도리질 쳤다.
그럼 그가 내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내 두 손목을 한 손으로 가볍게 제압해 머리 위로 눌렀다. 왜 이렇게까지 겁을 내는 거지? 네 몸은 상처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 젠딩이었다. 그는 내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쇄골에 닿았다. 뜨거웠다. 나는 몸을 비틀었다. 이건 아니었다. 만남은 고통이었다. 육체는 벌이었다. 박 여사가 항상 말했듯 나는 더러웠다. 하지마, 제발. 왜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네 몸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는 내 저항을 무시하고 내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예상했던 폭력적인 침입살이 찢어지는 고통. 모욕적인 언사. 나는 그 모든 것에 대비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실눈을 떴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 입구에 세운 채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몸이 공포가 아닌 생경한 감각에 반응할 때까지 그는 부드럽게 아주 느리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 고통이 아닌 뻐근하고 가득 차는 감각이었다. 나는 신음을 삼켰다. 바그가 내 뺨을 감쌌다.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는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다. 그것은 소유욕이 넘쳤지만 동시에 나를 부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인내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울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안겨있다는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나를 구원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것일까? 나는 이 낯선 안전함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아침 햇살이 낯선 방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나는 솜이 아니라 구름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낯선 나른함과 미세한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왔다. 그 남자의 열기, 그의 목소리, 그리고 나를 꿰뚫었던, 고통스럽지 않았던 그 감각. 나는 반사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웠다. 그는 사라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버려졌나, 꿈이었나, 하룻밤의 실수, 혹은 변덕이었나. 하긴 나 같은 걸 누가.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기어 나오려다. 내 몸에 걸쳐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젯밤 그가 입혀준 그의 체형이 짙게 밴 검은색 실크 셔츠였다. 셔츠는 내 무릎까지 내려왔다. 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공간이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깔린 펜트하우스. 모든 것이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진 차갑고 완벽한 왕국이었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종이카드. 그 위에 날카롭지만 힘있는 필체로 단 3단어가 적혀 있었다. 어디 가지 마. 명령이었다. 질문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소유주가 자신의 물건에게 남기는 메모였다. 나는 그 카드를 쥔 채 주저앉았다. 이상하게도 그 명령은 내게 공포가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중년의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아가씨? 저는 이 댁의 집사 오 여사입니다. 그녀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다. 저 가야 해요. 제 물건들이. 오 여사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가지고 오신 모든 물건은 폐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폐기. 내 낡은 운동화,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그 청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비닐에 싸서 넣어둔 우리 친어머니의
유일한 빛바랜 사진까지도.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곳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화점의 한 층을 옮겨놓은 듯 했다. 수백 벌의 옷들,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실크드레스 캐시미어 스웨터, 내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재질의 옷들이 가득했다. 구두와 가방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오 여사가 그중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원피스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것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나는 그 옷을 받아들었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감촉. 이 부드러움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이 어색했다. 이 기억은 즉각적으로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새어머니 박 여사는 그녀의 친딸이 입다가 작아지거나 유행이 지난 옷들을 내게 던져주곤 했다. 까슬까슬하고 정정이가 이는 폴리에스테르 스웨터,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남의 채취가 밴 옷들. 나는 그것이라도 감지덕지하며 입어야 했다. 박 여사는 종종 내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너 같은 고아년한테 새 옷은 사치야. 내 애비가 남긴 빚 갚으려면 넌 평생 이 집 노예로 살아도 모자라. 나는 그 옷을 입고 추운 다용도실에서 잤다. 오 여사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따뜻한 전복죽과 신선한 과일들이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지 못했다. 따뜻한 음식,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 박 여사와 그녀의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차가운 밥과 김치 쪼가리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준비된 음식. 눈물이 났다. 여기는 감옥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권태하라는 남자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나를 고립시키는 금빛 세장 길디드 케이지였다. 그는 내 과거를 통째로 폐기하고 나를 그의 보물로 다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박 여사가 나를 학대와 결핍으로 통제했다면 이 남자는 안락함과 소유욕으로 나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걸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이 세장은 따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어나 처음 맛보는 그 부드러운 죽을 한 숟갈 떠넣었다. 살아야 했다. 그게 무엇이든 일단은 나는 하루 종일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방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한 복도. 나는 오 여사가 건네준 캐시미어 원피스 대신 드레스룸에서 찾아낸 가장 크고 두꺼운 목욕 가운을 껴입고 있었다. 새 옷들은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 마치 내 존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몸을 가리어야 했다. 내 더러움을 숨겨야 했다. 저녁이 되어 현관문에서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울렸다. 공기가 바뀌었다. 단지 한 사람이 돌아왔을 뿐인데 집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권태하. 그는 재킷을 벗어 복도에 서 있던 오 여사에게 건네며 곧장 나를 찾아냈다. 소파 구석에 공처럼 몸을 말고 숨어있던 나를.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정확히는 내가 걸치고 있는 두꺼운 목욕 가운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왜 그걸 입고 있지? 편해서요. 편한 건 그가 내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다. 그는 넥타이를 푸는 대신 내 목욕 가운의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내가 정하는 거야. 그는 나를 드레스룸으로 다시 끌고 갔다. 그는 수백 벌의 옷 사이를 망설임 없이 지나쳐 얇은 끈으로 된 짙은 녹색의 실크드레스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내 몸의 모든 굴곡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이거 입어. 보세요. 공포가 내 목소리를 잠식했다. 제발. 이런 건. 나는 내 몸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내 몸은 흉터와 결점투성이었다. 그것은 수치심의 증거였다. 그는 내가 반항한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집에선 내 규칙을 따라야 해, 한유리. 첫째, 넌 여기서 산다. 둘째,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
그리고 셋째, 그가 드레스를 내게 들이밀었다. 넌 내가 주는 것만 입고 내가 주는 것만 먹어. 알겠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서 드레스를 받아 들었다. 그는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떠돌아서 주세요. 제발.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돌아섰다. 나는 재빨리 목욕 가운을 벗고 차가운 실크 드레스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하지만 등 뒤의 지퍼를 올릴 수가 없었다. 내가 낑낑거리는 것을 알았는지 그가 다시 돌아섰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내가 벌거벗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혔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내 어깨뼈 바로 아래 비스듬하게 그어진 길고 흰 흉터를 보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달궈진 쇠, 옷걸이로 나를 내리쳤던 자국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가리려 했지만 그의 손이 더 빨랐다. 그가 내 어깨를 붙잡아 돌려 세웠다. 이제 나는 그에게 내 가장 추악한 비밀을 보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경멸조롱 혹은 역겹다는 욕설이 쏟아질 것을 기다렸다. 역시 더러운 년. 하지만 그가 한 것은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의 따뜻하고 거친 손가락이 그 흉터를 쓸어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마치 예술품을 감상하듯 흉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매만졌다. 그의 손길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거의 경외에 가까운 집중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손길 아래서 속수무책으로 떨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였다. 나는 그가 뭘 하려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정확히 내 흉터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상처에 입을 맞췄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흉터를 따라가며 두 번. 이건 내 세상의 법칙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상처는 감춰야 하는 것이지 숭배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입맞춤은 내 등의 흉터를 따라 올라와 내 목덜미를 그리고 내 귓가를 적셨다. 그는 나를 안아 돌려 세웠고 드레스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대신 그것을 다시 어깨 아래로 끌어내렸다. 나는 그의 침실로 다시 끌려왔다. 이번에는 어젯밤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이 내 안에 있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몸을 덮은 실크를 천천히 걷어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 상처에 집중했다.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특히 새어머니가 자주 때렸던 등과 어깨,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그는 그곳에 입을 맞추고 핥고 가볍게 깨물었다. 그것은 내 몸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새로운 감각으로 덮어쓰는 행위였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이상한 신음이었다. 쾌감이었다. 내 몸이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내 다리 사이를 차지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나는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대감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몸의 모든 상처는 내가 가졌던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 유리야.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고통 대신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몸이 고통의 그릇이 아니라 쾌락을 담을 수 있는 존재임을.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그 낯선 감각의 파도에 내맡겼다. 그날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기이한 리듬을 탔다. 나는 권태하의 펜트하우스라는 완벽한 유리병 속의 표본처럼 살았다. 그는 내게 상처를 주는 대신 최고급 음식과 구름 같은 잠옷을 주었다. 그는 나를 때리는 대신 밤마다 내 몸의 상처 자국에 입을 맞추며 내 몸이 고통이 아닌 다른 감각, 그가 쾌락이라고 부르는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아주 조금씩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첫 번째 감정이 공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낯설었다. 나는 그가 사준 아름다운 옷들을 입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낯선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다.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쓰레기야, 한유리.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넌 더러워. 나는 그 목소리가 틀렸다고 믿고 싶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일을 찾았다. 거실 한편에 그가 가져다 놓은 하얀 작약꽃을 화병에 꽂고 있었다. 그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라 서재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조용했고 나는 아주 잠시 이곳이 정말 내 집인 것 같은, 감히 가져서는 안 될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벽에 붙은 인터컴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1층 로비 보안실에서 걸려온 직통 전화였다. 서재에 있던 권태아가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회장님, 로비에 박서희라는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한유리 아가씨에. 나는 얼어붙었다. 내 손에서 꽃가지를 놓쳤다. 하얀 꽃잎이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졌다. 애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아가씨를 만나야겠다며 올려보내드릴까요? 박서희, 그 이름 3글자. 내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주문이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진 것처럼 차갑게 수축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냈다. 어떻게 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 깨끗한 곳에 그 여자가 발을 들이게 할 순 없어. 나는 서재 문 쪽을 바라봤다. 권태아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가 꽃을 떨어뜨리는 모습, 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에 질려 떠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밑에 무언가 다른 것이 이글거렸다. 그는 내게 묻지 않았다. 그는 보안실에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올려보내. 안 돼요. 내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쉬.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누르듯 잡았다. 네 상처에 입을 맞춘 건 나야, 유리야. 그 상처를 만든 작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지옥의 형상이 내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박서희. 그녀는 몇 달 전 내가 도망쳐 나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사치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녀의 눈은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훑었다. 그녀의 표정은 경악에서 순수한 탐욕과 질투로 변해갔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방의 주인인 권태아에게 곧장 걸어갔다. 당신이군요. 그녀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교양 있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있는 남자가. 나는 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라고요. 우리 유리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혹시라도 대표님께 무슨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그녀가 웃었다. 그 역겨운 웃음. 제가 19년간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먹이고 입히고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남의 남자를 홀려서 도망칠 줄이야. 이건 명백한 유괴입니다, 대표님. 물론 제가 19년간 쏟아부은 양육비에 대해 성의만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녀는 돈을 원했다. 나를 팔아넘기러 온 것이었다. 권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박서희의 시선이 마침내 내게 닿았다. 그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이 배은망덕한 년 그녀가 내게 달려들 듯이 소리쳤다. 새로운 돈줄을 찾았어. 아주 용가리 통뼈가 됐구나. 네가 얼마나 더럽고 쓸모없는 년인지 이분에게도 말했어.
넌 내 애비가 남긴 빚 때문에 평생 나한테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지난 며칠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권태아의 여자도 펜트하우스의 손님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그 어둡고 추운 다용도실에 갇힌 10살짜리 한유리로 돌아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맞을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밥 안 먹을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빌었다. 박 여사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본능적으로 취했던 방어 자세였다. 권태아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움직였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는 박서희에게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차가운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대한 모든 감정이 소거된 절대 영도의 무우였다. 그는 인터컴으로 오 여사를 불렀다. 오 여사, 이 것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내 회장님 박서희가 당황했다. 아니, 잠시. 권태아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박서희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이군. 그가 낮게 읊조렸다. 내 유리 등에 그 흉터를 만든 게 당신이었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당신은 돈을 원했지. 그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운 미소였다. 좋아. 한 푼도 못 줄 거야. 대신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당신이 유리에게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 지금부터 전부 다. 박서희는 괴물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저주와 욕설이 현관문 너머로 메아리 치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고요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거실 구석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 몸은 10살짜리 아이로 돌아가 다가올 매질과 폭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는 의미 없는 사과를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여자가 떠났다는 사실을 내 몸이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내 트라우마 속에 갇혀버렸다. 권태하는 나에게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시야 너머로 그가 서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침착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마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처리하듯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칼날 그 자체였다. 조비서, 박서희, 이름 확인해. 그래. 내 장인이었던 한 사장의 재혼 상대. 상속 사기. 한유리에게 돌아갔어야 할 모든 재산을 그녀가 불법으로 편취한 증거. 2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 여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사채빚 전부 확인해. 우리 쪽에서 그 채권들 전부 매입해. 최고 이율로. 그 여자가 다니는 직장. 마트 계산원인가 좋아. 당장 해고시켜. 그녀가 가진 모든 사회적 연결망을 끊어버려. 그녀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그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 그는 박서희라는 존재를 이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삭제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다. 저 남자는 나를 구해준 왕자님이 아니었다. 그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자비한 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이 소유한 전리품이었다. 모든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그는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린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가 나를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망가지고 볼품없고 과거에 얽매인 나를. 그는 이제 나를 지긋지긋해하며 박서희처럼 나를 내쫓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비싼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내 얼굴을 감싸고 있던 내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나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나를 욕실로 데려갔다. 그는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내 얼굴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그는 내 얼굴에 묻은 박서희의 흔적, 그 여자가 남긴 공포의 잔재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워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보물을 정성껏 닦아내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다시 침실로 데려가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나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는 내 옆에 누워 나를 그의 품 안에 가뒀다. 그는 섹스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의 강철 같은 팔 안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경련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이틀이 지났다. 나는 그 이틀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박서희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권태하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 앞에 나를 앉히고 내 앞에 얇은 파일 하나를 밀어놓았다.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장은 내가 살던 낡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리고 박서희가 내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맨 아래에는 그 집이 현재 채권자 옴니코프 파이낸셜에 의해 가압류 및 경매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찍혀 있었다. 두 번째 장은 박서희가 사설 도박장에서 진 수억 원대의 사채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채권을 권태하, 개인이 매입했다는 양도 증서가 있었다. 이제 박서희는 권태에게 한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 세 번째 장은 그녀가 마트에서 해고되었다는 통지서 사본과 그녀가 어울리던 모든 계모임과 사교단체에서 제명되었다는 증명서들이었다. 이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권태하는 단 48시간 만에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합법적으로 나는 이 서류들을 보며 기뻐해야 할까, 통쾌해야 할까 아니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 남자의 힘이, 이 남자의 잔인함이, 이 남자의 집요함이 두려웠다. 그때 그가 그 서류 위에 겹쳐진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덮었다. 봤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나만을 향한 무서운 열기가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지. 너를 울리는 것들.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네 등에 그 상처를 새긴 것들. 전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박서희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없어. 감히 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알아들었어, 한유리. 이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그가 속삭였다. 오직 나만이 널 만질 수 있으니까. 박서희라는 지옥이 내 인생에서 삭제된 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서류철 그녀의 사회적 사망 선고서를 덮은 후 나는 며칠간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내게 그 서류에 대해 2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운 것처럼 그의 일상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CEO였고 나는 여전히 그의 세장 속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박서희라는 존재는 내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평생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권태하는 단 이틀 만에 그 악몽을 현실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세너의 행위와도 같았다. 나는 내 괴물을 파괴해준 이 남자를 이제 단순한 주인이나 보호자로 볼 수 없었다.
내 안에 두려움과 함께 자라나기 시작한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무섭고 맹목적이며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뒤틀린 형태의 헌신이었다. 혹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감정이었다. 그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소유물처럼 다루었지만 그 소유욕의 결이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오 여사가 그릇을 놓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깨뜨렸다. 과거의 나라면 그 소리에 심장이 멎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빌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도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가볍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권태하의 반응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오 여사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나를 돌아봤다. 내게 파편이 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상태를 확인했다. 내 눈이 다시 공포에 질렸는지,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지를 살폈다. 그는 오 여사에게 조용히 손짓해 물러나게 한 뒤 떨고 있는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 여자는 여기 없어. 소리일 뿐이야. 그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협했던 기억으로부터도 나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악몽을 먹어 치우는 악마이자 동시에 나의 수호신이었다. 그 감정은 며칠 동안 내 안에서 곰고 끓어오르다가 마침내 터져나올 구멍을 찾았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일찍 깼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유리병 너머 서재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안경을 쓴 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야경보다 더 차갑고 고독한 왕처럼 보였다. 세상은 저 남자를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자 무자비한 CEO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내 흉터에 입을 맞추고 나를 위해 기꺼이 지옥의 문지기가 되어준 유일한 남자였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렸다. 나는 그의 규칙을 어기고 있었다. 나는 그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그의 업무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유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살짝 묻어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 것 같았다. 박서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감히 내 따위가 주제넘게 굴지 마.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 목소리 대신 내 상처에 입을 맞추던 그의 온기를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앉아있는 거대한 가죽 의자 앞으로. 그는 여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나는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 내 작은 두 손으로 그의 놀란 얼굴을 감쌌다. 그의 뺨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설프고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다. 내 모든 것을 빚진 한 존재가 신에게 바치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권태하는 얼어붙었다. 그는 완벽하게 정지했다. 그의 모든 계산과 통제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듯했다. 소유물이 인형이 감히 먼저 주인의 입술을 탐하리라고는. 그 몇 초간의 정적, 나는 그가 나를 밀쳐내거나 혹은 비웃을까봐 두려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밀어내는 대신 거대한 손이 내 뒤통수를 감싸 쥐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대신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가 내 입술을 받아들였다. 나의 서투른 기도는 순식간에 그의 지배적인 열기에 삼켜졌다. 그는 내 여린 입맞춤을 격렬한 불길로 되돌려 주었다. 그는 나를 가볍게 들어
올려 그의 책상 위에 앉혔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다. 네가 시작했어, 한유리. 그가 으르렁거리듯 속삭이며 내 잠옷 셔츠를 찢어발기듯 열어젖혔다. 나는 그에게 매달렸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주는 일방적인 보호나 쾌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감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참여자가 되었다. 내가 감행한 그 서툰 키스 이후 권태하는 변했다. 그의 소유욕과 통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방식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규칙으로 올가매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야생에서 구조되어 인간의 손길을 극도로 경계하는 상처 입은 짐승을 다루듯이 그는 며칠 뒤 내게 통보했다. 떠난다.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주는 옷을 입고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헬리콥터에 올랐다. 차가운 도시의 펜트하우스를 벗어나 헬기는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있는 섬의 절벽 위 숲속에 숨겨진 거대한 별장에 내렸다. 그곳은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이 깔려 있었고 사방의 벽이 유리로 되어 바다와 숲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장의 심장부에는 거대한 유리 온실,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기는 내 진짜 집이야. 조비서 외에는 아무도 이 섬에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젠 너도. 그곳에서 그는 나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모든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더 씌우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나는 물을 무서워했다. 어릴 적 박서희가 벌을 준다며 나를 욕조물에 처박고 숨을 못 쉬게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는지 나를 별장 실내의 거대한 수영장으로 데려갔다. 나는 수영복 차림이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웠고 물의 표면을 보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강제로 밀어 넣지 않았다. 그는 먼저 물에 들어가 수영장 한가운데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이리 와, 유리야. 무서워요. 저 물에 빠져. 절대. 내가 널 가라앉게 둘 것 같아. 나는 1시간을 망설였다. 그는 1시간을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팔을 벌린 채 나를 기다렸다. 나는 결국 떨리는 발을 물에 담갔다.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나를 안았을 때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내가 물 위에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몸에서 힘을 빼고 오직 그만을 믿고 몸을 맡기는 법을. 그는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내게 춤을 가르쳤다. 내 발은 엉망으로 꼬였지만 그는 완벽하게 나를 리드했다. 우리는 성적인 접촉이 아닌 그저 음악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눴다. 그는 매일 나와 함께 식사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전복죽이 아니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요리된 음식을 나누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 나는 달빛에 이끌려 그 비밀의 정원에 혼자 들어갔다. 유리 온실 안은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밤에만 피어나는 백색 자스민 향기로 가득했다. 달빛이 유리를 투과해 신비로운 식물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홀린 듯 거대한 달맞이꽃 앞에 멈춰 섰다. 그때 등 뒤에서 그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뒤에 서서 나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날 밤의 의식을 재현하듯 내 드레스의 뒷부분을 살짝 내려 내 어깨의 흉터에 입을 맞췄다. 나는 더 이상 그 입맞춤에 놀라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내 안의 공포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는 이제 호기심과 신뢰, 그리고 그를 향한 맹렬한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남자를 원하는 한 여자였다. 그의 손이 내 드레스 앞섭을 파고들었을 때 나는 그의 손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목을 감아 안았다. 우리의 입맞춤은 격렬했다. 자스민 향기와 그의 체향이 뒤섞여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안아들어 정원 중앙에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긴 의자 위에 눕혔다. 달빛이 그의 완벽한 몸과 그가 내 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그것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내 상처를 숭배하듯 애무했고 내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공략했다. 그는 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나를 탐닉했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을 참지 않았다. 내 몸이 고통이 아닌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이 남자에게 완전히 속박되는 극한의 쾌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비밀의 정원에서 다시 태어났다. 비밀의 정원에서의 시간은 꿈과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한유리가 아닌 권태아가 빚어낸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지우는 대신 나의 모든 상처 입은 과거조차 그의 사랑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꿈은 영원할 수 없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그룹 창립 기념일. 1년에 한 번 그의 세계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데려간다고 했다. 내가 가도 돼요. 나는 두려웠다. 그의 세계, 나 같은 것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다.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너는 이제 한유리가 아니야. 너는 내 여자야. 내 보물은 내 옆에 있어야지. 행사 당일 전문가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를 인형처럼 꾸몄다. 내 머리카락 한 올, 내 손톱 끝 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그들은 내게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혔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겁에 질린 고아 소녀도 배서 일하던 더러운 청소부도 아니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당당한 아름다운 여자. 이것이 그가 보는 나였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거대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모든 것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권태아가 내 허리를 감싸고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잠시 멈췄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지만 내 허리를 감싼 그의 손이 단단하게 나를 지탱했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었고 나는 그의 여왕으로 그 자리에 섰다.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나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호기심과 질투가 뒤섞인 미소를 보냈다. 나는 그저 그가 가르쳐준 대로 인형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나는 정말 그의 세계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감히 희망을 품었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권태아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내게 닿지 않았다. 어머, 권 대표,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독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취향이 아주 독특해지셨어. 권태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한 회장, 신뢰가 많군. 신뢰라니. 그녀가 웃으며 주변 테이블에도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였다. 소문은 들었어요. 청담동 그 바알에서 주워온 애라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예, 그 드레스 얼마짜리인 줄은 아니
네가 평생 설거지를 해도 못 만져볼 옷인데. 숙녀 행세하는 값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어. 권 대표 옆자리가 그렇게 탐나던가. 주원에 설거지, 대어로워, 쨍그랑.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비밀의 정원도 아름다운 드레스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믿었던 그의 입맞춤도 모두 사라졌다. 거울이 깨졌다. 연 회장의 모든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애래, 배서 일하던 애, 더럽게. 나는 다시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른 손톱 밑에 때가 낀 고아 한유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묻은 얼룩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을 겨우 극복했지만 이제는 내가 권태아를 더럽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완벽한 남자, 나의 왕, 나의 신. 그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저런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가 느껴졌다. 그가 박서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도 삭제해버릴 기세였다. 그의 팔이 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저 여자는 박서희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그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는 저 여자 하나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이 연회장에 있는 수백 명의 편견, 어린 시선 모두를 파괴할 수는 없었다. 내가 그의 곁에 있는 한 이 수군거림은 영원할 것이었다. 나는 그의 흉터였다. 내가 박서희에게서 흉터를 받았다면 나는 권태하의 완벽한 명성에 남은 흉터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내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을 밀쳐냈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화장실 좀.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도망쳤다. 연 회장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비상구로 화장실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치장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것은 의상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쓰레기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망칠 수는 없었다. 나를 구원해준 그를 나 때문에 추락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서희가 나를 학대했을 때 나는 도망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그에게서. 나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혹은 뒷문으로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수억 원짜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채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로.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달렸다. 수억 원짜리 드레스 자락이 찢어지고 보석이 박힌 하이힐 한쪽이 벗겨져 나가도 상관없었다. 나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으며 달렸다. 화려한 호텔을 벗어나 더럽고 어두운 서울의 뒷골목으로. 나는 신데렐라의 정반대였다. 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왕자를 지키기 위해 파티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 회장이라는 여자의 경멸 어린 목소리. 주워오네. 더러워.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쓰레기였다. 나는 감히 그에게 닿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비밀의 정원에서 그가 나를 치유해 주었다고 믿었던 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흉터는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박서희의 딸이었고 바닥을 기던 청소부였다.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내 흉터에 입을 맞춰준데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본질이 그의 완벽한 세계에 오점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나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내 집이 아니었고 비밀의 정원은 꿈이었다. 나는 무작정 가장 많은 사람이 익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곳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나는 완벽한 미치광기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연회장에서의 그 시선들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나는 가장 구석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부산행이든 광주행이든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표를 살 돈을 찾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갑이 없었다. 내 귀에 달린 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하나면 버스 수백 대를 살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당장 버스표 한 장 살 현금이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그때였다. 끼기! 터미널 입구에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이 분명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급정거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와 함께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권태하였다. 그는 넥타이도 풀어헤치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터미널 안을 훑어보았고 마침내 구석에 웅크린 나를 발견했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는 화가 났을 것이다. 감히 그의 허락 없이 도망친 죄, 그의 완벽한 파티를 망친 죄. 그는 나를 끌고 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가두어 버릴 것이다. 나는 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냥 당신을 지키려고. 그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절박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가 내 뺨을 때리거나 내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잡아챌 것이라 예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 바지가 버스터미널의 더럽고 축축한 바닥에 그대로 닿았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멍청한 년.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멍청한 한유리. 누가 네 멋대로 떠나도 된다고 했지. 그는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잡았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지켜 네가 저 따위 벌레 같은 인간들한테서 그가 나를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너무 세게 안아서 내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낮게 숨을 몰아쉬었다. 모르는군. 넌 아무것도 몰라, 유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내 세상, 네가 본 그 완벽한 세상, 그 연회장, 거긴 네가 있던 다용도실보다 더 차가운 곳이야. 아무도 없어. 모든 것이 거래고 모든 것이 가면이야. 나는 평생을 그 얼음 감옥 속에서 살았어. 그의 팔이 나를 더 조였다. 내 주변 모든 인간들은 내게서 무언가를 원했어. 내 돈, 내 권력, 내 이름. 아무도 그냥 권태아를 원하지 않았다고. 나도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가 나를 살짝 떼어내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지. 상처투성이에 겁에 질려서.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내 그 흉터, 내 그 공포.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어. 내 손에 잡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고. 그가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았다. 내가 널 구했다고. 아니, 네가 날 구했어, 한유리. 그는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너는 내가 새장에 가둔 보물이 아니야. 너는 내 텅 빈 세상에 유일한 심장이야. 네가 사라지면 나도 끝이야. 알겠어,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이 완벽한 왕이 고아인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지옥에서 서로를 알아본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 더러운 버스터미널 바닥에서 내가 먼저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도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두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는 구원의 입맞춤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들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나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안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연회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더러운 버스터미널 바닥에서 나눈 그 절박한 입맞춤은 그 어떤 화려한 연회장에서의 맹세보다도 강한 계약이었다. 권태하는 나를 안고 차에 탔다. 우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다시 비밀의 정원이 있는 그 섬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찢어진 드레스와 맨발 그대로 그곳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금빛 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상처를 숨기고 서로를 보듬는 유일한 안식처, 우리의 둥지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다시 씻겨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의 소유물에 묻은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신의 유일한 것을 경건하게 돌보는 행위를 했다. 그의 고백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얼음 같은 완벽함에 기생하는 얼룩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심장이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도 나를 필요로 했다. 그 사실은 나에게 소속감을 넘어선 존재의 이유를 주었다. 내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를 지켜야 한다는 사랑이 그 공포보다 더 커져 버렸다. 1년 후 나는 비밀의 정원 그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서 있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관상용 정원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의 작업실이자 나의 세계가 되었다. 나는 꽃을 만지고 있었다. 그가 내게 가르쳐준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생명을 돌보는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버려지고 상처 입은 희귀 난초들을 데려와 그것들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돌보았다. 마치 나 자신을 돌보듯이 저녁 노을이 유리 천장을 물들일 때쯤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그가 내 뒤에서 나를 안았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체향. 늦었네. 내가 그의 팔에 기댔다. 미안하오. 회의가 길어져서. 그가 내 어깨에 흉터 자국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이제 우리만의 인사가 되었다. 오늘은 무엇이 또 태어났지? 저것 봐요. 나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검은색 희귀 난초를 가리켰다. 드디어 꽃대를 물었어요. 당신처럼 성격이 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가 낮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드물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아는 채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가 속삭였다. 여긴 그냥 식물이 자라는 유리 상자였을 거야. 당신이 오고 나서야 정원이 되었지. 내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는 돌아서서 그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제는 내가 먼저 키스하는 것이 두렵거나 망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란 자신의 반쪽을 찾아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나의 행복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의 행복은 나의 모든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그 추악한 흉터들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여준 한 남자가 그것을 예전의 모양으로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함께 붙여주었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새벽이 밝아왔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화자인 나의 목소리가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여러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믿으시나요?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 동시에 그 사람에 의해 구원받는 그런 관계를요. 권태아와 저 한유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절망 속에서 만난 단 하나의 빛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고 저희의 아슬아슬했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채널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더 깊고 강렬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